안녕하세요. 일과 사랑,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최한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쏟아지는 채용 기사와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 트렌드. 이제는 정보의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고용시장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나와 연결되는 핵심 시그널이 뭔지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막연한 기대나 불안감 대신 객관적인 지표와 전문가의 시선으로 현재의 일터를 분석하고 내일의 커리어 전략을 짜보는 시간, 오늘도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20만 명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3만 4천 명 늘어난 2,841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28만 명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14만 6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을 크게 웃돌며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도 48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 고용과 실업 지표 모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연구원과 변호사 등 전문직 일자리가 10만 명 넘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고학력 화이트칼라 직종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제 노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정책의 핵심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고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정규직에 대한 집착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안전망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성과를 위해 의결을 서두르거나 압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과라며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임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를 보다 보면 눈 위를 걷는 소리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혹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까지 마치 실제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들이 모두 현장에서 직접 녹음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완성하는 사람들, 바로 폴리 아티스트입니다. 폴리 아티스트는 영상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음을 직접 만들어내는 전문가로 소리를 통해 화면에 현실감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폴리 아티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만들어낼까요? 이들은 단순히 녹음된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와 사물을 활용해 상황에 맞는 소리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눈을 밟는 소리는 비닐이나 전분을 활용해 표현하기도 하고요. 불이 타오르는 소리는 얇은 셀로판지를 구기며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말이 달리는 장면에서는 코코넛 껍데기를 이용해 발굽 소리를 구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일상적인 물건들이 전혀 다른 소리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폴리 아티스트의 창의력과 감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속 소리는 단순한 배경 요소를 넘어서 시청자의 몰입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가 없다면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현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액션 영화나 드라마처럼 현장 녹음이 어려운 경우에는 후반 작업을 통해 효과음을 따로 제작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폴리 아티스트는 장면의 분위기와 움직임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며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폴리 아티스트의 역할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OTT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실감나는 사운드가 콘텐츠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면서 전문적인 효과음 제작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크리에이터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소리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폴리 아티스트는 소리에 대한 감각과 함께 세밀한 관찰력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일상 속 소리를 다양한 소리로 유심히 듣고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음향 장비와 녹음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함께 요구됩니다. 현재는 음향 관련 학과나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실습 경험을 통해 감각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를 시도하는 태도도 필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폴리 아티스트는 화면 속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작은 소리 하나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직업, 폴리 아티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 화면에 현실감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죠. 이 평범한 일상의 물건들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폴리 아티스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바로 취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최한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취업 준비. 정보는 넘치는데 막상 어디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럴 땐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고용 서비스 고용24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시스템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직무명이 아니라 업무 언어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마케팅, 기획, 사무직처럼 직무명만 입력합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 공고에는 SNS 콘텐츠 제작, 데이터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또는 거래처 응대, 엑셀 함수 활용 가능자처럼 구체적인 업무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케팅으로만 검색하면 일부 공고만 보이지만 SNS 운영, 광고 집행, 콘텐츠 기획까지 확장하면 검색 결과가 훨씬 넓어집니다. 프로그램 이름, 수행 가능한 업무, 자격증 명칭, 이 세 가지를 조합해 검색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회사 규모보다 직무 경험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어느 회사가 더 좋은가입니다. 하지만 신입 단계에서 중요한 건 회사 간판보다 내가 어떤 업무를 맡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단순 보조 업무를 하는 것과 중견 중소기업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맡는 것은 1년 뒤 이력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고를 볼 때는 직무 상세 내용, 실제 맡게 될 역할, 배울 수 있는 업무 범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다음 이직이나 경력 전환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력서는 성격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아르바이트를 1년 하셨다면 그냥 카페 아르바이트 1년 근무 이렇게만 한 줄로 쓰기보다는 하루에 고객을 몇 명 정도 응대했는지, 재고 관리나 발주도 직접 했는지, 혹시 컴플레인을 처리하면서 매장이 더 좋아진 경험은 없었는지, 이렇게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채용 공고의 주요 업무 항목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연결해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은 스펙보다 그 안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 번째, 이력서 공개 기능을 활용해 기회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고용24에는 이력서 공개 기능이 있어서 희망 지역과 직무를 설정하면 기업이 직접 인재를 검색해 연락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프로젝트 경험, 대외 활동, 인턴 경험이 있다면 역할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검색 노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직은 지원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회를 열어두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만큼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네, 단순한 직무명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 또 엑셀 활용 같은 진짜 업무 언어로 검색해야 한다는 팁이 정말 유용한 것 같은데요. 이 구직도 전략이라는 말이 있죠. 나만의 맞춤 전략으로 취업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세상에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정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의 유망 직종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온라인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은 조금 생소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 바로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다소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직업의 탄생 배경과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직업의 등장에는 SNS 발달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SNS에서 사진을 올리고 또 댓글을 남기고 검색을 하고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쌓이는 정보들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이제는 개인의 이미지와 또 평판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문제는 한번 업로드된 정보는 완벽하게 삭제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 과거의 민감한 게시물 등 심지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 또 온라인 명예훼손, 딥페이크 영상 문제 등 온라인상 발생하는 피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직업이 바로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피해가 되는 정보를 정리해주고 디지털 흔적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장의사가 주요로 하고 있는 업무는 온라인에 남아있는 민감한 정보를 찾아서 삭제하고 노출을 최소화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색 사이트나 SNS, 또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의 삭제 요청을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인데요. 또한 검색 결과에서 특정 정보가 상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 평판 관리, 즉 개인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망자의 SNS 계정 관리나 코인 같은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는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디지털 장의사는 기술적 이해뿐 아니라 온라인 법률 지식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인터넷 구조와 검색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과 컴퓨터 관련 전공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과 온라인 마케팅 경험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률 등 온라인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환경 변화에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과거엔 기업 차원의 브랜드가 이제는 개인에게도 필요한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디지털 장의사의 활약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현실의 유품만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속 디지털 유산,
또 평판까지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이색 직업들이 더욱 각광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난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정점에 달한 반면 유례없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은 산업 전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해법을 넘어 나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에이지리스 노동시장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70세 사원과 20대 팀장, 이들은 과연 한 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승연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70세 사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연공 서열의 중심의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는 지점이니까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지 그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화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솔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나이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기술은 있고 일할 의지도 있는 시니어와 디지털 문법에 능통한 주니어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엔진이 멈출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한솔 아나운서가 경제 엔진이 멈출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2026년 고용 지표를 보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폭이 가팔라졌다고 합니다. 승연 아나운서, 이 현장에서는 에이지리스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제조업이나 숙련도가 중요한 정밀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리턴십이 활발합니다. 은퇴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전문가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들이 고문이나 위원 같은 상징적인 직함이 아니라 20대 팀장의 지시를 받는 실무사원으로 복귀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선이 생각보다 더 높은데요. 70세 사원이 본인 자녀보다 어린 팀장에게 이 보고서는 데이터 근거가 부족합니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이를 업무적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점에서 권위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곧이 시계의 양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능력은 20세 팀장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쌓인 시니어의 직관과 리스크 관리 능력은 주니어가 단기간에 배울 수 없는 자산이죠. 서로가 서로를 선생님이자 학생으로 대하는 리버스 멘토링 문화가 정착된다면 승연 아나운서님이 우려하시는 정서적 갈등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역할의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직무적인 측면에서 70세 사원과 20대 팀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투트랙 직무 시스템을 추천하는데요. 시니어 사원에게 주니어와 똑같은 속도의 실행 업무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니어는 공정의 최종 검수, 노하우 전수, 고객사와의 정교한 협상처럼 깊이가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고요. 20대 팀장은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과 최신 툴을 활용한 빠른 실행을 맡는 식이죠. 즉 직급은 주니어가 높더라도 업무의 전문 영역은 상호 존중받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임금 체계의 혁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호봉제, 즉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오르는 구조는 에이지리스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70세 사원이 신입사원과 같은 업무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직무급을 받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를 받았는데 라는 인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니어 채용이 비용 부담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임금 문제, 또 직무 체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솔 아나운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 팀장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이 차이가 50세나 나는 사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마 소통 방식에서도 꽤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젊은 팀장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나이 많은 부하 직원과의 면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직장 문화는 개인주의적 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보다 명확한 R&R, 즉 역할과 책임을 선호하죠. 만약 회사가 업무 지시 가이드라인을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오히려 감정적인 충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봐달라거나 나이가 어리니 무시한다는 식의 태도가 끼어들 틈이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 공감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시니어 세대는 본인들의 경험이 낡은 것이 아니라 클래식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요. 주니어 세대는 그 가치를 존중하며 디지털이라는 새 옷을 입혀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보면 건설 현장에서 70세 사원이 도면의 미세한 오류를 육안으로 잡아내면 20대 팀장은 이를 3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팀 전체에 공유하는 식의 협업 모델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좀 에이즈리스 노동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문화적인 대통합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정부나 기업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기업은 디지털 리스킬링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네, 70세 사원이 AI 비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그들은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성과를 측정하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에 단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넘어 세대 혼합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인프라를 지원해야 합니다. 네, 이어 법적 정비도 서둘러야겠는데요. 현재 법적 정년 개념은 60세에 멈춰 있습니다. 이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폐지하되 기업이 급격한 임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임금 피크제 이상의 정교한 직무급제 모델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들의 건강권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수적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최종적인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되어야만 한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2026년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이로 사람을 분류할 여유가 없습니다. 실력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업만이 미래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20세의 패기와 70세의 연륜이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초세대적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는 과거의 권위를, 주니어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겠는데요.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는 공용어로 소통할 때 70세 사원과 20대 팀장은 비로소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2026년도 고용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에게 나이라는 익숙한 잣대를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0세의 지혜와 20세의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일터, 그것이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열띤 이야기 한번 감상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잡인스토리를 유혜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기업에서는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리더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잡인스토리에서는 국내 대기업 역사에서 변화를 만든 인물, LG생활건강 이정혜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LG그룹 최초의 여성 최고 경영자인데요. 또한 삼성이나 현대차, SK나 LG 등 우리나라 4대 그룹을 통틀어 첫 여성 CEO입니다. 그만큼 당시 재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럼 이정희 대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1963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1986년 LG 생활건강 공채로 입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공채 출신 CEO라는 겁니다. 한 기업에서 생활용품과 화장품, 음료까지 이렇게 핵심 사업을 모두 경험했다는 게 그녀의 성장 동력이었는데요. 그럼 이정희 대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첫 여성 CEO라는 타이틀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회사 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더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 생활용품 사업부장 시절인데요. 당시 프리미엄 전략을 과감하게 도입하면서 생활용품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꿨습니다. 섬유유연제 샤프란, 그리고 한방 샴푸 리엔 등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생활용품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에는 2015년 럭셔리 화장품 사업부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LG 생활건강의 대표 브랜드죠. 한방 화장품 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왕후의 궁중문화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고요. 결국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정희 대표는 마케팅 전략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는데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배달 채널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입점시키면서 코카콜라나 시그램,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 등 주요 음료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이정희 대표는 사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LG 생활건강의 성장 궤도에는 그녀의 선택과 전략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단순히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이 눈부신 성과로 유리천장을 깬 이정희 대표의 행보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쌓아온 단단한 내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또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의 일터와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 형태가 무너지고 기술과 가치관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최근 직업 세계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 가치 소비와 ESG 경영에 따른 친환경, 윤리적 직업의 대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책임이 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환경과 윤리를 수익 모델로 연결하는 직무들이 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 최근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단순 이윤 창출에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으로 이동하면서 ESG와 관련된 직업군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윤리적 직업이 최근 직업 구조의 중심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과거에는 기업이 돈만 잘 벌면 투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ESG 성과가 나쁘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미닝아웃 현상, 즉 나의 신념을 구매한다라는 기조가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원자재 공급 중단이나 노동환경 문제로 인한 파업 등은 기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경제 흐름들이 가치 소비와 ESG 경영에 따른 친환경 윤리적 기업을 메인스트림으로 급부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직업적 특징을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적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환경보호가 봉사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경제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의 역할 및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나쁜 기업은 불매하는 가치 소비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윤리적 가치와 인권 경영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배구조의 측면입니다. 투명한 경영 보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ESG 성과를 중심으로 보게 됨에 따라 생겨난 전문직입니다. 가치 소비와 ESG 경영이 불러온 친환경 윤리적 직업의 전망은 단순히 유망하다를 넘어서 이제는 산업의 표준이 되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 나타날 전망도 또렷한데요. 과거에는 ESG 전담 부서에만 해당 전문가가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직무에 ESG 역량이 내재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폐기가 없는 설계를 지향하는 순환경제 관련 직업이 이젠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즉 순환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치 있는 소비가 직업의 판도마저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 친환경과 윤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직업의 미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제 친환경과 윤리는 착한 기업의 수식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실 때 이런 ESG 트렌드를 꼭 눈여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한솔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요즘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기업 준비한다, 공공기관 시험 본다, 이런 말 정말 자주 들립니다. 취업 카페나 채용 설명회 현장에서도 공공기관 관련 정보에 관심이 유독 많이 몰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흐름은 통계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구직 선호 직장 조사나 채용 지원 통계를 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지원 쏠림 현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이 왜 이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제 주변만 봐도 사실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두 번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년씩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취업 준비 기간 자체를 공공기관 시험 일정에 맞춰서 아예 계획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공채 시즌이 가장 큰 이슈였다면 요즘은 공기업 필기시험 일정이 더 화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특히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나 복지보다도 오래 다닐 수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청년층 대상 직장 선호도 조사들을 보면 공기업 공공기관은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 지원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즘 청년 취업 환경을 보면 경기 상황, 산업 구조 변화, 일부 기업들의 구조 조정 이슈 등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요소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수록 안정성은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특히 첫 직장을 선택하는 시기에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확실히 최근 몇 년 기업 구조 조정이나 또 산업 재편 소식이 이어지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청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리스크를 줄이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직장이 이후 경력 이동이나 이직 과정에서 기준점이 된다는 인식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정적인 출발을 원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정년 보장에 대한 기대감,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역시 선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하나 요즘은 연봉만 보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봉이 높으면 힘들어도 감수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근무 시간이나 개인 시간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무 시간, 조직 문화, 휴가 사용 가능 여부처럼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이 중요해졌는데요. 공공기관은 비교적 근로 조건이 제도화되어 있고 또 초과 근로 관리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와 맞물리면서 선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공공기관은 시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전형이 많잖아요. 근데 이처럼 준비 과정이 비교적 명확하다라는 점이 좀 청년 측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이 됩니다. 채용 절차가 비교적 공개되어 있고 평가 기준이 일정 부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방향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노력 대비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준비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기준이 보이는 전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쏠림 현상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지원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합격까지의 준비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채용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개인의 선택이 모이면 시장 전체 흐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는 게 정책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조건을 개선해야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공공기관 선호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청년 고용의 양적 흐름과는 별개로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분위기와 청년 세대의 고민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공공기관 선호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년 세대의 고민이 담겨 있는 현상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승현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겉으로는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는 월급의 체감 온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 역시 크게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왜 생활은 더 빠듯해졌다고 느끼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월급이 올랐는데도 이상하게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기분이 항상 느껴졌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물가 상승률인데요. 예를 들어 임금이 3% 올랐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4% 상승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외식비, 공공요금, 주거비 등 생활과 밀접한 항목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체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은 올랐지만 남는 돈은 줄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특정 계층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에서 그 영향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식비나 주거비처럼 필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면서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씁쓸한데요.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경제 전반적으로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소비 여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계의 저축 여력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결국 단순히 임금 상승률만 볼 게 아니라 물가를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실제 체감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올랐는가 보다는 실제로 얼마를 쓸 수 있느냐, 그거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해졌는데요. 월급이 오르고 있다는 수치 이면에 체감 경기가 왜 나아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실질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월급의 체감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실질 임금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수치까지 알아보니 더욱더 현실이 뼈아프게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체감 경기가 나아지는 내일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기업의 특성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박서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카페나 병원에 가보면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서빙하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로봇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를 이끄는 기업 휴림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대신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것인데요. 공장에서는 제품을 조립하거나 옮기는 일을 수행하고 일상에서는 안내나 서비스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 현장과 생활 공간을 연결하는 로봇 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림 로봇은 1999년 설립 이후 로봇 기술 개발에 꾸준히 집중해온 기업입니다. 특히 단순한 로봇 제작을 넘어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술부터 스스로 위치를 인식하고 이동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제어 기술이나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자율주행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로봇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봇이 필요할까요? 제조업 현장에서는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피로를 느끼고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로봇은 일정한 속도와 정확도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는 무거운 부품을 옮기거나 정밀하게 조립하는 작업들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로봇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빠르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로봇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이나 매장에서 안내를 하거나 물품을 전달하는 일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로봇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기피하는 흐름 속에서 로봇이 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AI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과거에 로봇이 정해진 움직임만 반복했었다면 이제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물을 피하거나 사람의 위치를 인식해 움직이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훨씬 자연스럽게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영역의 확장입니다. 로봇은 이제 공장을 넘어서 병원, 호텔, 카페 등 일상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즉, 로봇은 특성 산업만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휴림 로봇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레드오션 분야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기술 개발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술과 수익을 확보하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시장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이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는 시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단순한 노동은 줄어들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은 일을 대신하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할 텐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잘 공존할 건가라는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박서정이었습니다. 네, 요즘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만나면 괜히 귀엽고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로봇이 우리 삶의 든든한 동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로봇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편리한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고소영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초봄이 찾아와 어느덧 날씨가 따뜻해졌는데요. 여러분은 봄하면 어떤 꽃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벚꽃이죠. 벚꽃축제로 유명한 여의도 벚꽃축제 일정이 올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2026 여의도 벚꽃축제입니다. 먼저 일정부터 같이 보실까요? 축제 기간은 4월 8일 수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등포구 여의서로 벚꽃길과 국회관리용 축구장 등에서 열리고요. 벚꽃길은 24시간 개방이 되고 행사 부스는 상이별로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려서 1번과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5분 거리로 접근성도 좋은데요. 차량 통제로 행사 안에는 주차가 불가하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월요일 12시부터 13일 월요일 2시까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8일간 차량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의도 벚꽃축제 현장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하늘에서 마치 분홍빛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은데요. 사진만 봐도 벌써 설렙니다. 야간에도 굉장히 예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올해 축제에도 개막과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4월 8일 수요일에 5시부터 6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퍼레이드가 진행되는데요. 장소는 여의서로 벚꽃길과 국회 3문에서 국회 6문까지 무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팀이 무려 20개 팀이나 참여한다고 하고 약 300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왕 벚꽃축제 가실 거면 축제 개막 날에 퍼레이드까지 구경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개막식 날에만 공연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축제 기간 동안 공연은 항상 있습니다. 4월 8일 수요일부터 축제가 끝나는 12일 일요일까지 국회 축구장인 메인 행사장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공연 보고 다들 식후경 해야죠? 바로 푸드존입니다. 11시부터 8시까지 벚꽃길 주변과 한강공원 일대에서 이렇게 다양한 푸드존이 운행된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예쁜 벚꽃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 많이 가져올게요. 네, 낮에 흩날리는 벚꽃도 정말 예쁜데 은은한 조명이 켜진 밤 벚꽃길이 또 그렇게 낭만적이잖아요. 올 봄에는 꼭 여의도에 가셔서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심예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하실 때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 한 번쯤은 꼭 확인하시죠? 같은 상품이라도 배송비가 붙으면 망설여지고 무료 배송이면 왠지 더 저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무료 배송 정말 공짜일까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무료 배송의 구조와 그 안에 숨겨진 경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무료 배송은 과연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까요? 택배는 사람이 움직이고 차량이 이동하고 물류센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즉, 배송에는 분명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배송비를 내지 않는다면 그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판매자나 플랫폼 혹은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인데요. 결국 무료 배송은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은 어디에 반영될까요? 많은 경우 배송비는 상품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비 3,000원이 별도로 붙는 상품과 무료 배송이지만 가격이 3,000원 더 높은 상품은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효과 때문에 더 저렴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전략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결국 우리는 배송비를 따로 내지 않는 대신 상품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무료 배송 구조는 플랫폼 경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쿠팡,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빠른 배송과 무료 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막대한 물류 투자와 배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구조나 수수료에 반영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무료 배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플랫폼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의 끝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품 가격 상승, 묶음 배송 기준 설정 혹은 멤버십 유도 같은 형태로 간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배송비를 따로 내지 않는 대신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료 배송이라는 말은 완전히 공짜라기보다 지불 방식이 바뀐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료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서는 완전히 공짜인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무료 배송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용이 이동하고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를 보신다면 한 번쯤은 이 비용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상 속 소비를 조금 더 경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소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실정이었습니다. 네, 당장 제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부터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써 오늘의 잡박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준비한 만큼 앞서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취업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전해드린 데이터와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커리어 플랜을 점검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